거짓말 잘하는 최부자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최부자라 불리는 영감이 살았습니다. 최부자는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최부자 영감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파랗다고 하면 노랗다고 했고 개가 짖는다고 하면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여보게들, 어제 내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네. 영감님, 어제는 집에만 계셨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분명 산에 갔다 왔네. 자네들이 못 봤을 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 영감의 거짓말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가 돈이 많고 세도가 있어서 함부로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부자에게는 슬하의 3형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철수, 둘째 철민, 막내 철호였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거짓말 버릇만큼은 답답해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철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거짓말을 그만하셔야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안을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느냐? 어제도 장터에서 용을 보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봤는데. 하늘에서 용이 구름을 타고 지나갔다네.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습니다. 둘째 철민도 아버지를 찾아와 같은 말을 했지만 최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나? 심지어 최부자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최부자를 불렀습니다. 원님은 최부자의 거짓말 버릇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부자, 듣자 하니 자네가 거짓말을 잘한다던데? 아닙니다, 원님. 저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방금도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좋네. 그렇다면 자네에게 시험을 하나 내겠네. 석 달 안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네. 하지만 석 달 안에 거짓말을 하면 재산의 절반을 관아에 바치게 될 것이야. 원님, 그건 너무 쉬운 시험 아니겠습니까? 석 달이 아니라 평생도 거짓말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원님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최부자가 하루도 거짓말 없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석 달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원님이 큰 상을 주신단다. 정말입니까, 아버님? 그렇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 석 달만 참으면 우리 집에 큰 복이 올 것이다. 새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거짓말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부자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최부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거짓말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아침 진지 드십시오. 큰아들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최부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을 걸었지만 최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하면 나쁘다고 거짓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최부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최부자님, 어제 장터에서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최부자는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나는 별이 10개나 떨어지는 걸 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랬군요.
짧게 대답하고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최 부자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막내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다. 아니, 최 부자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니 원님과의 약속이 생각나고 진실을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는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거짓말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병 나시겠어요? 차라리 원님께 가서 사정하세요.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꼭 이겨야 해. 석 달만 참으면 되는데. 열흘째 되던 날,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한테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최 부자는 이야기꾼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몸이 안 좋구나. 왜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는데.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님이 병이 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말씀도 거의 안 하시잖아요. 혹시 큰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한 달이 되던 날,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곳간을 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님, 혹시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최 부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나는 범인을 봤다고 거짓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최 부자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새아들이 아버지를 붙들어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최 부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자네는 왜 그리 거짓말을 좋아하는가? 거짓말이 재미있어서입니다. 재미?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 재미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저는 남을 해치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지루해서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네. 거짓말 대신 이야기를 하게나? 옛날 이야기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꿈에서 깬 최 부자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다음 날부터 최 부자는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 대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용감한 장수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이건 이야기란다. 할아버지가 지어낸 이야기지.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시니 더 재미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늘었습니다. 어느 날, 원님이 사람을 보내 최 부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최 부자가 요즘 어떤가? 예, 원님.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원님은 흥미로워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는 이제 거짓말과 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 때는 사실을 말하고 재미를 위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큰아들이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이제야 깨달았다. 거짓말과 이야기는 다른 것이구나. 석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자가 최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부자와 오래전부터 경쟁 관계였습니다. 최부자님, 듣자 하니 요즘 거짓말을 안 하신다면서요?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하, 믿기 어렵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재산을 적게 말하면 체면이 깎이고 많이 말하면 거짓말이 될 터였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의 재산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재산은 세 아들입니다. 이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의 신뢰도 제 재산입니다. 이것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웃 마을 부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자랑도 아닌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최 부자님은 지혜롭습니다. 그는 돌아갔고 최 부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석 달이 다 되었습니다. 원님이 직접 최 부자를 불렀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정말 석 달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예, 원님. 믿기 어렵군. 증인이 있는가? 새 아들과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예, 원님. 저희 아버지께서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 부자님은 이제 거짓말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속이지 않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약속대로 상을 주겠네. 원님은 최 부자에게 큰 비단 보따리를 하사했습니다. 최 부자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진짜 상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제가 거짓말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상입니다. 원님은 크게 웃었습니다. 허허, 자네가 정말 변했구나. 좋네, 아주 좋아. 최 부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희도 당당하게 마을을 다닐 수 있겠습니다. 새 아들이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부자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부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최 부자님이시네요.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마음도 부자이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최 부자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거짓말로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최 부자님 이야기다. 아이들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영감님이 한 분 계셨는데 최 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정말 재미있습니다. 최 부자님, 다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끝나자 한 노인이 최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최 부자님, 그 영감님이 혹시 예, 바로 저입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최 부자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최 부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야기꾼 최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부자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최부자님, 요즘도 거짓말하고 싶으세요? 젊은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허허, 가끔은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있다네. 그리고 거짓말 대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최부자님의 이야기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부자는 새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버님? 정직이다.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니라. 새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최부자는 80까지 장수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져 널리 퍼졌습니다. 최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부자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거짓말쟁이에서 이야기꾼이 되신 분이지. 우리에게 정직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최부자의 무덤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이긴 사람.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긴 사람. 정직의 가치를 일깨운 사람. 최부자 여기 잠들다. 그 후로 사람들은 최부자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최부자를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거짓말은 잠깐의 재미를 주지만 정직은 평생의 신뢰를 준다. 최부자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이야기꾼 최부자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짓말이 아닌 상상력이 가득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짓말과 이야기는 다르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지만 이야기는 남을 즐겁게 한다. 최부자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최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직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어른들은 최부자의 변화를 보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최부자의 삶이 증명한 것입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거짓말을 잘하는 최부자 영감님이 계셨단다. 할아버지, 그분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다만 잘못된 습관이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그분은 그 습관을 고쳤단다. 그래서 더 훌륭한 분이 되신 거야. 저도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정말로 고치고 싶다면 말이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최부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거짓말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직했습니까? 여종이든 아내. 산골마을 초가집에서 선비 김진서와 그의 아내 춘향은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과거에 여러 번 낙방했지만 학문을 놓지 않았고 춘향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춘향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춘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향아, 내 손을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진사나리는 공부만 하시니? 춘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서방님은 언젠가 꼭 과거에 급제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돕는 게 아내의 도리지요. 그날 저녁, 진사가 책을 읽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춘향, 과거 시험이 석 달 후인데 한양까지 가는 노자가 없구려. 이번에도 포기해야 할 것 같소. 춘향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품팔이를 더 나가면 됩니다. 서방님의 꿈을 포기하실 수는 없어요. 다음 날부터 춘향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부잣집 빨래를 해주고 바치를 거들고 배를 짰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여의어갔지만 춘향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이 심해 논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 죽었습니다. 가을 추수는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굶주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진사 부부도 하루 한 끼를 겨우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진사는 더 이상 과거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팔아 쌀을 사야 했습니다. 춘향이 말렸지만 진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공부도 하는 것이요. 당신이 굶는데 내가 어찌 책만 보고 있겠어. 책을 판 돈으로 쌀을 샀지만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어려워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춘향은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사가 몸져 누웠습니다. 영양실조의 과로가 겹친 것이었습니다. 열이 높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춘향은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춘향은 동네 약방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약방 주인 어르신, 제발 약을 주십시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부인, 나도 약값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이요.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 춘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서방님이 죽어갑니다. 약방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향은 절망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사의 열은 더욱 높아졌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향은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박진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는 욕심이 많고 인색하기로 유명했지만 춘향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주인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인은 춘향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박진사는 비단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춘향을 보더니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진사 댁 부인이 무슨 일로 왔어? 춘향은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값 좀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박진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춘향을 훑어보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소. 하지만 담보가 있어야 하오. 저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가집과 땅떼기밖에는 다 그것으론 부족하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춘향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당신이 우리 집 종으로 들어오시오. 3년만 일하면 약값과 이자를 갚은 것으로 치겠어. 춘향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곧 노비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평생 천민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소. 받아들이든지 돌아가든지 하시오. 춘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의 마른 손이 떠올랐습니다. 춘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제가 친정에 갔다고만 전해주십시오. 박진사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소. 하지만 3년 동안 남편을 만날 수 없어. 춘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는 즉시 약값을 주었고 약을 사서 진사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를 쓰다듬고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잠시 떠나야 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이 약을 다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꼭 다시 만나요. 진사는 열에 들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춘향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박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사 집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배를 짰습니다. 박진사의 부인은 특히 춘향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춘향의 몸은 날로 여의어 갔습니다. 그러나 춘향은 참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한편 진사는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친정을 찾아갔지만 춘향은 오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진사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온 마을을 뒤졌지만 춘향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향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니, 빚을 못 갚아 도망갔다더군. 진사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춘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진사는 춘향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마을을 돌며 소식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춘향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진사 집에서 춘향은 더욱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타고 손발은 갈라졌습니다. 예전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춘향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담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남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춘향은 울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의 몸으로는 편지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찢어 우물에 버렸습니다. 2년째 되는 해,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박진사 집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춘향은 다른 하인들과 함께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그때 박진사의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랑채에 돈들가 있다. 누가 가서 가져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셌기 때문입니다. 박진사의 부인이 춘향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가서 가져와. 춘향은 망설였습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춘향은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랑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살을 태우는 듯했습니다. 춘향은 돈배를 찾아 안고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춘향은 간신히 피했지만 출구가 막혔습니다. 연기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춘향을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진사였습니다. 진사는 불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가 춘향이 불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춘향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춘향. 춘향이요. 춘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너. 진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진사, 그 여자는 내 종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 아내가 당신의 종이라니? 박진사는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춘향이 종이 되기로 한 문서였습니다. 진사는 문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춘향, 이게 무슨 일이요? 춘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판 것, 3년 동안 종으로 일하기로 한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이 이런 고생을 다. 춘향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서방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진사는 박진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내를 돌려주시오. 내가 무엇이든 하겠소. 박진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3년 약속이 아직 1년이나 남았어. 게다가 이번 불로 집이 타버렸어. 복구 비용이 엄청나어. 당신이 갚을 수 있겠어? 진사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사, 그 정도로 하시오. 김진사 내외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괴롭히면 하늘이 용납지 않을 것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맞소. 춘향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그런 사람을 종으로 부리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박진사,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시오? 사람들의 질타에 박진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완고했습니다. 법은 법이요. 문서가 있는데 어쩌자는 거요?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어르신이었습니다. 박진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80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봤어. 부자로 태어나 가난하게 죽은 사람도 보고, 가난하게 태어나 부자로 죽은 사람도 봤어. 하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 선한 마음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김진사 내외는 가난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했어. 굶주린 사람을 보면 자신들도 굶으면서 나눠줬어. 병든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최어르신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어쩌란 말이요? 최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겠어.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와드리고 춘향의 몸값도 모아서 갚겠어. 하지만 당신도 마음을 바꾸시오. 이 부부를 용서하고 문서를 찢으시오. 박진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문서를 찢었습니다. 조소.
하지만 집 복구는 도와주시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진사는 춘향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남자들은 나무를 베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아이들도 돌을 날랐습니다. 한 달 만에 박진사의 집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소. 이제 마음을 고쳐먹겠소. 그는 김진사 부부에게 다가가 깊이 절했습니다. 미안했소.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춘향이 말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서방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시오. 김진사, 당신은 실력이 있어. 꼭 급제하시오. 진사는 감격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석 달 후, 진사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춘향은 남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꼭 합격하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사는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소. 꼭 돌아오겠소. 과거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가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진사가 금을 환영했을 때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춘향을 찾았습니다. 춘향,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어.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어.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는 관직에 나가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춘향도 함께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박진사도 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마을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춘향 부부에게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사 부부는 늙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때 제 선택이 옳았지요? 진사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고난의 시간, 그리고 영광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선함이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말입니다. 김진사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춘향과 진사를 기리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사랑과 희생으로 살다간 두 영혼이 있었노라.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부끄러운 것임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 있음을, 사랑은 희생이며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비석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선하게 살았는가? 누군가를 도왔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춘향과 진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선하게 살아간 그들의 삶은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총각을 사랑한 호랑이 처녀.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이라 했는데 25의 나이로 성실하고 효성이 지극하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석이의 어머니는 오래전 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석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침에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고, 낮에는 밭을 일구고, 저녁에는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이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찼건만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를 돌보느라 젊음을 다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매를 서려 해도 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병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인은 그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석이는 오늘도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인삼을 캐면 팔아서 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석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인삼이 깊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석이는 산길을 헤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쪽이었는데. 석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르렁. 덤불 사이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석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런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호랑이가 석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사나운 맹수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슬프고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석이를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길은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길을 알려준 건가? 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석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처녀는 슬픈 표정으로 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처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석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한 꿈이었네. 석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석이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표시를 해둔 것처럼 말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석이는 또다시 그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석이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호랑이는 해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석이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석이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인삼이 있었습니다. 100년은 된 듯한 산삼이었습니다. 이건 천금보다 귀한 보물이잖아. 석이는 기뻐하며 인삼을 캐냈습니다. 이것을 팔면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이는 호랑이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호랑이는 석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석이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의 처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석이가 묻자
처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꿈에서 깬 서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녀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서기는 캔 산삼을 팔아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야, 내가 어디서 이런 귀한 약을 구했느냐? 운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서기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매일 산에 갔고 매일 그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호랑이는 언제나 서기를 좋은 곳으로 안내했고 위험한 곳에서는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은인이구나. 서기가 말하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서기와 호랑이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절벽 근처에서 약초를 캐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 서기의 옷깃을 물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서기를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서기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고 서기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꿈은 더욱 생생했습니다. 처녀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처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꿈속의 처녀가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제 꿈에 나타나십니까? 저는 처녀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서기는 잠에서 깼습니다. 서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이후로 계속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의 처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그 호랑이와 이 처녀가 관계가 있는 건가?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길에 쓰러진 처녀가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처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십시오. 서기는 황급히 처녀를 업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에서 보던 바로 그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서기는 처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상처를 돌보고 약을 먹였습니다. 처녀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처녀는 서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살려주셨군요. 당신은 누구시며 왜 산속에 쓰러져 계셨습니까?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월화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사냥꾼들에게 쫓겼습니다. 월화는 그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서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상처가 나을 때까지만 머물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만류했습니다. 여자 혼자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느냐? 여기 머물며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거라. 월화는 고마워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급진히 모셨습니다. 월화야, 내가 있으니 우리 집에 생기가 도는구나. 어머니는 월화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서기도 월화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월화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화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기도, 어머니도 월화가 떠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기와 월화는 마당에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기 씨,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화는 서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는 호랑이입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1000년을 산 호랑이였습니다. 1000년을 살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설을 아시나요? 서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500년 전부터 이 산에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100년 전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월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을.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저를요? 네, 처음 당신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신의 효성스러운 모습, 성실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랑이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당신을 도왔습니다. 약초를 찾아주고 위험에서 구해주고 다. 서기는 깨달았습니다. 산에서 만난 그 호랑이가 바로 월화였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되신 겁니까? 100일 동안 당신 곁에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0일 동안 제 정체가 밝혀지면 저는 다시 호랑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월화는 서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99일째입니다. 내일 하루만 더 있으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정체를 아셨으니 저는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과 어머님 덕분에 사람의 따뜻함을 알았습니다. 월화가 일어서려는 순간 서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서기 씨. 당신이 호랑이든 사람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당신은 저와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기의 고백에 월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호랑이였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화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났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월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월화의 눈빛이 더욱 맑아졌고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월화가 말했습니다. 서기는 월화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서기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곧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다. 월화는 착한 아이다. 너희 둘이 함께 한다면 나는 기쁘겠구나. 서기와 월화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월화가 호랑이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와 월화 사이에는 두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월화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병이 완쾌되었고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월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먼 산속에서 왔단다. 너희 아버지를 사랑해서 여기 온 거야? 그럼 어머니는 호랑이처럼 용감한 거예요? 월화와 서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호랑이처럼 용감하단다. 그렇게 서기와 월화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월화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호랑이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금슬이 좋은 부부는 처음 본다. 정말 천생연분이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기와 월화의 사랑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천년을 기다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달밤이면 서기와 월화는 함께 마당에 나와 달을 보았습니다. 월화는 가끔 옛날을 생각했습니다. 외롭게 산속을 헤매던 호랑이 시절을.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 씨,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더 고맙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산에 올라가면 가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행복한 소리라고 합니다. 사랑을 이룬 호랑이 처녀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천년의 시간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총각을 사랑한 호랑이 처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